헐, 저건 우리 아빠 거랑 같은 거잖아. 그녀의 가방에서 보인 카메라, 이 세상에 단 2대뿐인데 왜 낯선 청년이 우리 아빠 거랑 같은 거라 말했을까요?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며 윤소진은 가방 끈을 고쳐쥐었다. 정장 재킷 안쪽으로 땀이 배어들었다. 11월인데도 오늘따라 유난히 더웠다. 아니, 어쩌면 회의실에서 6시간을 보낸 탓이었을 것이다. 건축주들 앞에서 미소를 유지하느라 턱이 아팠다. 사람들은 그녀를 철근 여왕이라 불렀지만 지금 그녀가 원하는 건 그저 뜨거운 국물 한 그릇이었다. 횡단보도를 건너 익숙한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20년 전부터 있던 분식집이었다. 이 동네가 재개발 대상지로 지정되기 전부터 소진은 가끔 이곳에 들렀다.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곳. 그저 한 사람의 손님으로 앉아 떡볶이를 먹을 수 있는 곳. 분식집 문을 밀고 들어서자 기름 냄새와 함께 따뜻한 김이 얼굴을 감쌌다. 알바생 몇 명이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일에 집중했다. 중년 여성치고는 너무 반듯한 차림새였을 것이다. 검은색 정장에 명품 가방. 이 동네 분식집과는 어울리지 않는 조합. 어서 오세요. 주문을 받으러 온 청년이 메뉴판을 내밀었다. 이름표에는 강희결이라고 적혀 있었다. 26쯤 되어 보이는 얼굴. 소진은 습관적으로 떡볶이 하나요라고 말하려다가 청년의 시선이 자신의 가방에 머무른 것을 느꼈다. 저기, 혹시 이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 카메라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소진은 가방에서 삐져나온 낡은 필름 카메라를 보았다. 오늘 아침 왜인지 모르게 서랍에서 꺼내 넣었던 것이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아, 이거요? 옛날에 맞춰서 만든 건데. 저희 아버지 거랑 똑같네요. 이결의 목소리에 신기함이 묻어났다. 진짜 똑같아요. 모양도 그렇고 여기 이 흠집까지. 소진의 손이 굳었다.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다. 이 카메라는 세상에 단 2대만 존재했다. 20대 시절 그녀와 연인이 함께 홍대 앞 작은 공방을 찾아가 맞춤 제작한 커플 카메라였다. 하나는 자신이, 하나는 강준우가 가졌던. 공방 주인이 말했었다. 똑같은 걸 2개 만드는 건 처음이에요. 세상에 단 2뿐인 카메라. 낭만적이네요. 아버지 성함이 소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뭐라고? 아, 손님 떡볶이 나왔어요. 주방에서 누군가 소리쳤고 이결은 잠깐만요라고 말한 뒤 주방으로 향했다. 소진은 자리에 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가방 속 카메라를 꺼내 들여다보았다. 렌즈 옆 작은 흠집. 25년 전 취재 현장에서 넘어지며 생긴 상처였다. 그날 준우가 카메라를 주워주며 웃었었다. 이제 우리 카메라끼리 구별할 수 있겠네. 떡볶이가 나왔지만 젓가락을 들 수가 없었다. 이결이 물 한 잔을 놓으며 다시 말했다. 진짜 신기하네요.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그 카메라는 세상에 2개밖에 없다고. 젊었을 때 여자친구랑 함께 만든 거래요. 그러시구나. 소진은 애써 웃어 보였다. 요즘 레트로 유행이니까 비슷한 거겠죠. 아니에요. 진짜 똑같아요. 혹시 그분 아세요? 제 아버지 강준우라고. 강준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소진의 시야가 흐려졌다. 25년 동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이름. 매일 밤 속으로만 되뇌던 이름. 죄송한데 저 급한 일이 생겨서 소진은 지갑을 꺼내 10,000원짜리를 테이블에 놓고 일어섰다. 떡볶이는 그냥 두세요. 아, 거스름돈. 소진은 이미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찬바람이 뺨을 때렸다. 숨이 가빠졌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다.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타고 나서야
겨우 숨을 쉴 수 있었다. 어디로 모실까요? 그냥 좀 달려주세요. 택시가 출발했다. 소진은 가방 속 카메라를 꺼내 두 손으로 꼭 쥐었다. 렌즈를 통해 흐릿한 거리 풍경이 보였다. 25년 전 이 카메라로 함께 찍던 사진들이 떠올랐다. 취재 현장의 긴박한 순간들, 기사를 마치고 함께 마시던 소주, 한강 다리 위에서 찍은 서로의 모습. 손님 괜찮으세요? 기사가 백미러로 그녀를 보며 물었다. 네, 괜찮아요. 소진은 눈가를 훔쳤다. 언제 눈물이 났는지도 몰랐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그녀는 카메라를 놓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펜트하우스층 집으로 올라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텅 빈 거실이 그녀를 맞았다. 넓은 공간, 비싼 가구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정막. 소진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카메라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강준우, 그리고 그의 아들이라는 청년. 아버지가 젊었을 때 여자친구랑 만들었대요. 그 말이 계속 울렸다. 25년 만에 다시 들은 이름. 25년 만에 마주친 흔적. 우연일까? 아니면 누군가 그녀를 찾고 있었던 걸까? 소진은 휴대폰을 꺼내 분식집 영수증을 찍었다. 가게 이름과 주소가 선명했다. 내일 비서에게 조사를 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니, 오늘 밤 당장이라도 알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만약 정말 그 사람이라면, 만약 25년 전 사라진 그 남자가 지금 그 분식집 알바생의 아버지라면, 그럼 그 청년은 누구인가? 소진은 카메라를 다시 들었다. 파인더를 통해 텅 빈 거실을 바라보았다. 이 넓은 공간에 사진을 찍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액자도 화분도 아무것도. 셔터를 누르지 않았다. 그저 파인더 속 빈 공간을 바라보며 소진은 작게 중얼거렸다. 준우야, 정말 너니? 새벽 2시 소진은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결국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서재 책상 위에는 내일 회의 자료가 쌓여 있었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거실 한쪽 서랍을 열었다. 맨 아래 칸 오래된 상자가 있었다. 먼지가 쌓인 뚜껑을 열자 25년 전의 시간이 쏟아져 나왔다. 낡은 취재 수첩들, 명함, 그리고 신문 스크랩. 경찰 고위층 뇌물 의혹, 비리 담당 검사 압수수색, 언론 탄압 논란 당시 그녀가 파헤치던 사건 기록들이었다. 소진은 수첩 하나를 펼쳤다. 자신의 필체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증언자 명단, 거래 내역, 만남 장소와 시간. 그리고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는 다른 필체로 쓰인 메모가 있었다. 소진아, 오늘은 내가 먼저 들어간다. 아끼는 취재 수첩인 거 아는데 메모 좀 남긴다. 미안. 그리고 사랑해. 마이너스 준우. 손가락으로 그 글씨를 쓸어내렸다. 잉크가 번진 자국. 25년 전 그날 비가 왔었다. 둘이 함께 취재원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준우가 편의점에서 산 우산 하나로 함께 걸었다. 그의 어깨가 다 젖도록. 회장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거실에 불이 켜진 걸 본 가사 도우미 이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좀 일이 있어서요. 이모는 먼저 쉬세요.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괜찮아요. 소진은 웃어 보였다. 하지만 이모의 눈에는 그 미소가 너무 쓸쓸해 보였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소진은 계속 상자를 뒤졌다. 그러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기자증 사진. 24살의 자신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옆에는 같은 해 입사한 준우의 사진도 있었다. 둘 다 꿈에 부푼 얼굴이었다.
우리 꼭 대형 특종 터뜨리자. 입사 첫날 준우가 말했었다. 그리고 나중에 함께 책도 내고. 책? 무슨 책? 우리가 취재한 사건들 모아서. 제목은 정의를 찍는 사람들 어때? 소진은 웃었었다. 촌스러운데? 그럼 내가 좋은 제목 지어봐. 결국 책은 나오지 않았다. 특종도 터뜨리지 못했다. 대신 둘 다 사라졌다. 준우는 흔적도 없이, 소진은 다른 사람이 되어. 휴대폰이 울렸다. 새벽 2시 반에 온 메시지. 비서였다. 회장님, 내일 오전 회의 시간이 1시간 앞당겨졌습니다. 8시까지 출근 부탁드립니다. 소진은 한숨을 쉬었다. 잠도 못 잤는데 몇 시간 뒤면 또 회의실에 앉아 있어야 했다. 설계도를 펼치고 건축주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미소를 지어야 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철근 여왕이라 불렀다. 감정 없이 숫자와 구조만으로 일하는 여자. 차갑고 정확한 사람. 그런 평가가 싫지 않았다. 어쩌면 그렇게 되고 싶어서 스스로 만든 이미지였는지도 모른다. 25년 전 그날 이후 소진은 감정을 지웠다. 아니, 지워야만 했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간호사가 말했다. 아기는 상태가 안 좋아서 곧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그리고 다음 날 담당 의사가 말했다. 보호자분이 아기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보호자요? 누가요? 아기 아버지라고 하시던데요. 그날 소진은 울지 않았다. 울 수가 없었다. 몸은 너무 아팠고 머리는 너무 혼란스러웠다. 준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도 답이 없었다. 일주일 뒤 그의 휴대폰은 해지됐다. 회사에 복귀했을 때 상사가 말했다. 강 기자는 사표 내고 나갔어. 갑자기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하더라고. 연락처는요? 모르겠어. 개인 사정이 급하다고만 하고 나갔는데. 그 후로 소진은 다시는 그를 찾지 않았다. 아니, 찾을 수 없었다. 협박 전화는 계속 왔고 상부에서는 사건 취재를 중단하라는 압력이 들어왔다. 소진은 결국 기자를 그만뒀다. 그리고 건축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감정이 없는 일을 하고 싶어요. 대학원 면접에서 교수가 물었다. 왜 건축을 선택했나요? 건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구조가 맞으면 서고 틀리면 무너집니다. 명확해요.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이유네요. 그렇게 소진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기자 윤소진은 죽고 건축가 윤소진이 태어났다. 감정 없이 정확하게 차갑게 그렇게 20년을 살았다. 하지만 서랍 속 카메라는 결코 잠들지 않았다. 알람처럼 매일 밤 그녀를 깨웠다. 너는 도망쳤다. 너는 포기했다. 너는 엄마가 될 기회조차 쓰지 못했다. 소진은 상자를 닫았다. 새벽 3시가 넘었다. 몇 시간 뒤면 또 회의실에 앉아 있어야 했다. 잠을 청하기 위해 침대로 돌아갔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다. 대신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강희결, 26살쯤. 아버지는 강준우. 그 청년이 자신의 아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 아니, 그럴 리 없다고 부정하고 싶었지만 카메라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세상에 단 2개뿐인 카메라. 소진은 베개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25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밤 11시 강희결은 분식집 마지막 정리를 마치고 에어팟을 꽂았다. 주머니엔 오늘 번 알바비 10만 원이 들어 있었다. 대학 등록금을 모으려면 아직 한참 멀었지만 그래도 한 걸음씩이라도 가까워지는 기분이었다. 집까지는 버스로 새 정거장. 하지만 이결은 걷기로 했다. 버스비 1,500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냥 걷고 싶었다. 요즘 자주 그랬다. 집에 가고 싶지 않았다.
반지하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자정이 다 되었다. 창문 사이로 형광등 불빛이 새어나왔다. 아버지가 아직 안 나갔구나. 이결은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왔냐? 거실 테이블에 택시 운전복을 입은 강준우가 앉아 있었다. 라면 그릇에 김치를 말아먹고 있었다. 밥은? 먹고 왔어. 이결은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다. 사실 저녁을 못 먹었지만 아버지 앞에서 배고프다는 말을 하기 싫었다. 그러면 아버지가 자기 라면을 나눠줄 테니까. 오늘 손님 많았어? 그냥 그랬어. 근데 아빠 이결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며 말했다. 오늘 신기한 일 있었어. 뭔데? 손님 중에 아빠 카메라랑 똑같은 거 든 사람 봤어. 진짜 똑같았어. 모양도 그렇고 흠집 위치까지. 준우의 손이 멈췄다. 젓가락을 든 채로 허공에 굳어 있었다. 몇 초간의 침묵. 이결은 그 표정을 보지 못했다. 냉장고 문을 닫으며 계속 말했다. 아빠가 그러잖아. 그 카메라는 세상에 2개밖에 없다고. 아빠랑 옛날 여자친구가 함께 만든 거라고. 그냥 비슷한 거였겠지. 준우는 애써 평소 목소리를 만들었다. 요즘 레트로 유행이잖냐. 아니야, 진짜 똑같았어. 나도 그 카메라 모양 외워서 알아. 어렸을 때 아빠가 맨날 만지작거리잖아. 렌즈 옆에 흠집 있는 것까지 똑같더라고. 준우는 라면 그릇을 싱크대에 놓았다. 손님이 어떻게 생겼는데? 중년 여자분이었어. 정장 입고 되게 있어 보이는 사람. 근데 카메라 보고 내가 아빠 얘기하니까 갑자기 나가버리더라. 떡볶이도 안 먹고. 그랬구나. 준우는 등을 돌린 채 설거지를 시작했다. 물소리가 대화를 채웠다. 이결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잠깐 보다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좁은 방, 책상 하나와 침대가 전부였다. 벽에는 대학교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 내년 봄에는 꼭 붙어야 했다. 방문을 닫고 나서 이결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접힌 종이들이 들어 있었다. 대학 원서, 장학금 신청서, 알바 급여 명세서, 그리고 작은 공책 하나. 표지에 목표라고 적혀 있었다. 첫 페이지를 펼쳤다. 등록금 680만 원 현재 모은 금액 230만 원 아직 절반도 안 됐다. 이결은 한숨을 쉬었다. 내년 봄까지 모을 수 있을까? 이결아. 밖에서 아버지가 불렀다. 물 좀 가져다 줄래? 응. 이결은 공책을 닫고 나갔다. 거실에서 아버지가 택시 운전복을 벗고 있었다. 머리엔 흰머리가 늘었고 얼굴엔 주름이 깊어졌다. 언제부터였을까? 아버지가 이렇게 늙어 보이기 시작한 게. 아빠, 오늘 밤 택시 안 나가? 이결이 물컵을 건네며 물었다. 오늘은 쉬려고. 요즘 좀 피곤해서. 많이 아파?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쉬면 돼. 준우는 물을 마시며 아들을 보았다. 26살. 이제 청년이 된 아들. 자신을 닮은 듯 닮지 않은 얼굴. 아빠. 이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 카메라 어디 있어? 왜? 그냥 다시 보고 싶어서. 오늘 그 손님 카메라 보니까 생각나서. 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장롱 안에 있을 거야. 근데 지금은 좀 피곤하니까 내일 보자. 응, 알았어. 그럼 아빠 먼저 자. 나도 곧 잘게. 준우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나서야 그는 장롱을 열었다. 매닉한 오래된 상자가 있었다. 손이 떨렸다. 25년 만에 누군가 그 카메라를 봤다는 말. 그것도 이결이 일하는 곳에서. 상자를 꺼내 침대에 놓았다. 뚜껑을 열자 먼지와 함께
오래된 시간 냄새가 올라왔다. 낡은 필름 카메라가 제일 위에 있었다. 렌즈 옆 흠집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렸다. 소진이 취재 현장에서 넘어지며 생긴 상처. 그날 자신이 카메라를 주워주며 농담했었다. 이제 우리 카메라끼리 구별할 수 있겠네. 카메라 아래에는 낡은 기자증이 있었다. 강준우, 한겨레 신문사 사회부. 25년 전 자신의 얼굴이 있었다. 30살 꿈의 부푼 기자. 그 아래엔 오래된 종이들이 접혀 있었다. 미완의 기사 원고들. 당시 파헤치던 비리 사건 자료들. 그리고 제일 밑에 테이프가 반쯤 떨어진 산부인과 팔찌가 있었다. 준우는 팔찌를 집어들었다. 플라스틱 재질, 색이 바랜 팔찌. 거기엔 지워지다 만 글자가 남아 있었다. 산모명 윤분만일 1999.11. 준우는 팔찌를 쥔 채 침대에 앉았다. 25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새벽 병원 복도. 소진이 수술실에 들어간 후 홀로 남은 복도에서 받은 전화. 강 기자 경고했잖아요. 이 기사 쓰면 당신과 당신 가족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협박입니까? 협박이 아니라 충고예요. 특히 지금 산부인과에 있는 그분 말이에요. 혹시 제왕절개 수술 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건 우리 책임 아니잖아요. 전화가 끊겼다. 준우는 떨리는 손으로 수술실 문을 바라봤다. 빨간 불이 켜져 있었다. 수술 중. 그날 결정을 내렸다. 기사를 포기하는 대신 소진과 아이를 지키기로. 신변 보호 프로그램을 알아봤다. 담당 형사가 말했다. 가족과 떨어져야 합니다. 최소 몇 년간은. 아이도요? 특히 아이를요. 그래야 산모가 안전합니다. 준우는 그날 밤 갓 태어난 아들을 안고 병원을 나왔다. 소진은 아직 의식이 없었다. 수술 후 과다출혈로 위험한 상태였다. 간호사에게 메모를 남겼다. 아이는 내가 데리고 갑니다. 소진이는 이 일을 모르는 게 좋겠습니다. 설명은 제가 할게요. 하지만 설명은 하지 못했다. 전화도 받지 못했다. 협박은 계속 들어왔고 담당 형사는 연락을 완전히 끊으라고 했다. 언론인 보호 프로그램 규정입니다. 그렇게 준우는 지방으로 내려갔다. 작은 신문사에서 다시 일하기 시작했고 몇 년 후 그마저 그만뒀다. 택시 운전을 시작했다. 아들을 키우며 매일 밤 도시를 달렸다. 그리고 25년이 흘렀다. 소진은 유명한 건축가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텔레비전에서 그녀를 본 적도 있었다.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미안해, 소진아. 준우는 팔찌를 쥔 채 중얼거렸다. 너를 지키려다가 너에게서 모든 걸 빼앗았구나. 밖에서 이결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준우는 서둘러 상자를 다시 장롱에 넣었다. 하지만 팔찌는 주머니에 넣었다. 왜인지 이걸 다시 감춰둘 수가 없었다. 이제 때가 온 것 같았다. 이결에게 말해야 할 때. 그리고 소진에게도. 다음 날 아침 소진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다. 밤새 잠을 못 잤지만 이상하게 머리는 맑았다. 아니, 오히려 너무 많은 생각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었다. 비서실에 들어서자 비서 김미연이 커피를 들고 다가왔다. 회장님, 오늘 일정 확인하셨죠? 네. 미연 씨, 잠깐 따로 할 얘기가 있어요. 소진은 가방에서 분식집 영수증을 꺼냈다. 이 가게 있죠? 여기서 일하는 알바생 한 명 조사 좀 해주세요. 조사요? 미연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이름은 강희결이라고 해요. 26살쯤. 그 사람 신상정보, 가족관계, 특히 보호자 정보까지 다 알아봐 주세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개인적인 일이에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조용히 알아봐 주세요. 가능하면 오늘 안으로.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회의는 오전 내내 이어졌다. 대형 복합 쇼핑몰 프로젝트 건축주들이 온갖 요구사항을 쏟아냈다. 여기 천장을 더 높이면 안 될까요? 이 기둥은 없앨 수 없나요? 디자인이 너무 심플한 것 같은데. 소진은 하나하나 구조적인 이유를 설명하며 대응했다. 하지만 머릿속 한편에서는 계속 다른 생각이 돌았다. 강희결, 강준우, 카메라, 25년. 회장님? 부회장이 그녀를 불렀다. 방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 죄송합니다. 소진은 정신을 차렸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회의가 끝났을 때는 오후 3시였다. 소진은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닫았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15층 높이에서 내려다본 도시. 자신이 설계한 건물들이 곳곳에 보였다. 빛나는 타워들, 현대적인 외관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다. 그저 차갑고 날카로운 구조물들일 뿐이었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오세요. 미연이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소진은 봉투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고마워요. 나가 계셔도 돼요. 미연이 나간 후 소진은 한참을 봉투를 쥔 채 앉아 있었다. 열어야 할까? 만약 정말 그 사람이라면, 만약 그 청년이 자신의 아들이라면. 심호흡을 한 뒤 봉투를 열었다. 첫 페이지에 사진이 붙어 있었다. 분식집에서 봤던 그 청년. 강희결. 생년월일 1999년 11월 23일. 소진의 손이 멈췄다. 1999년 11월 23일. 자신이 아이를 낳은 날. 그날 새벽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다.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었고 깨어났을 때는 모든 게 끝나 있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가족관계. 부강준 우 1969년생. 택시 운전 몸 이상. 몸 이상? 자신은 그 청년의 엄마가 아닌 것처럼 기록되어 있었다. 25년 동안 법적으로도 세상 기록상으로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소진은 계속 서류를 읽었다. 강준우의 경력사항. 전직 한겨레 신문사 사회부 기자, 현직 개인 택시 운전. 그 사이 공백이 있었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 4년. 무엇을 했던 걸까? 어디서 아이를 키웠던 걸까? 주소도 적혀 있었다. 서울 서대문구 오래된 빌라 반지하. 소진이 사는 강남타워 펜트하우스와는 너무 다른 세계. 마지막 페이지에는 학력사항이 있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 없음. 현재 복수의 아르바이트로 생계 유지. 대학 입시 준비 중으로 추정. 소진은 서류를 내려놓았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자신의 아들이 대학도 못 가고 알바를 하며 살고 있었다. 반지하에서 택시기사 아버지와 단둘이. 반면 자신은 펜트하우스에 살며 수십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명품 옷을 입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며 아무것도 부족함 없는 삶을. 내가 뭘 한 거지? 소진은 중얼거렸다. 나는 도대체 뭘 하며 살아온 거야?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강준우의 번호가 서류에 적혀 있었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 지금 당장 달려가 따져 물어야 할까? 왜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는지, 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는지. 하지만 전화를 걸지 못했다. 대신 예전 취재 수첩들을 다시 꺼냈다. 집에서 가져온 상자를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수첩을 펼쳤다. 25년 전 메모들, 경찰 고위층 비리 의혹, 뇌물수수 증거,
협박 전화 기록.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1999년 11월 22일 상부 압력. 기사 중단 지시. 거부함. 1999년 11월 23일 새벽에 복통. 병원 이송. 준우 연락 안 됨. 그 다음은 비어 있었다. 그 이후의 기록은 없었다. 병원에서 깨어난 후 소진은 더 이상 기자가 아니었으니까 또 다른 수첩을 펼쳤다. 여기엔 준우의 필체로 쓰인 메모가 있었다. 소진아, 미안하다. 너와 아이를 지키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다. 언젠가 이해해 주길 준우가. 이 메모는 언제 쓴 걸까? 왜 자신은 받지 못한 걸까? 소진은 수첩들을 다시 금고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서류를 집어들었다. 강희결의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자신을 닮았을까? 눈매가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청년이 자신의 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 생년월일, 아버지의 이름, 모든 게 일치했다. 이결아. 소진은 작게 이름을 불러봤다. 25년 만에 처음 부르는 아들의 이름. 낯설었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다. 창밖을 다시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도시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어딘가 저 멀리 서대문구 반지하에서 아들이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까? 소진은 가방을 챙겨 일어섰다. 오늘은 일찍 퇴근하기로 했다. 해야 할 일이 있었다. 25년 전 병원 기록을 찾아야 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소진은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진실을 마주하기로. 25년 전 놓쳐버린 시간을 이제라도 되찾아야 했다. 며칠 후 소진은 폐업 직전에 산부인과를 찾아갔다. 25년 전 자신이 출산했던 바로 그 병원. 이제는 낡고 초라해진 건물이었다. 1층에는 폐업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병원 앞에 서서 소진은 한참을 망설였다. 들어가야 할까? 정말 들어가도 될까? 하지만 다리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자동문을 밀고 들어서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누구세요? 안쪽에서 60대 여성이 나타났다. 박스를 정리하던 중이었던 것 같았다. 저는 1999년에 여기서 출산했던 사람인데요. 당시 기록을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여성은 소진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기록이요? 지금 다 폐기 중인데요. 무슨 일이시죠? 제가 당시 간호사셨던 분을 찾고 있어요. 김영숙 선생님이라고. 혹시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여성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아, 김 선생님이요. 제가 바로 김영숙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소진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우연이었다. 하지만 필연처럼 느껴졌다. 선생님, 1999년 11월 23일 새벽에 응급제왕절개 수술 받았던 환자 기억하세요? 윤소진이라고. 김영숙의 얼굴이 굳었다. 기억합니다. 어떻게 잊겠어요? 그날 밤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제가 기억하는 건 수술실 들어간 것까지예요. 그 다음은 깨어났을 때 아기도 아이 아버지도 없었어요. 김영숙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소진을 작은 방으로 데려갔다. 앉으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두 사람은 먼지 쌓인 의자에 마주 앉았다. 김영숙이 입을 열었다. 그날 밤 수술 전에 남자분이 오셨어요. 아이 아버지라고 하셨죠. 근데 표정이 너무 심각하셨어요. 수술 중에 계속 복도를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수술이 끝나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요. 건강한 남자아이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아이를 제가 데리고 가야 한다고.
산모에게는 아이가 위험하다고 말해달라고. 소진의 가슴이 철렁했다. 왜요? 왜 그런 부탁을? 저도 처음엔 거절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근데 그분이 울면서 빌더라고요. 아내와 아이를 살리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김영숙은 잠시 말을 멈췄다. 눈가가 붉어졌다. 그때 제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언론인 보호 프로그램이라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공문서였어요. 경찰청 도장이 찍힌 보호 프로그램이요? 네. 신변 위협을 받는 언론인과 가족을 보호하는 제도래요. 근데 조건이 있었대요. 가족과 완전히 연락을 끊어야 한다고. 그래야 추적이 안 된다고. 소진은 말을 잃었다. 보호 프로그램, 협박, 신변 위협,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선생님이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저한테 아기가 위험하다고? 죄송합니다. 김영숙이 고개를 숙였다. 저도 뭐가 옳은 건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분 눈을 보니까 정말 간절하셨어요. 그리고 산모님도, 그러니까 선생님도 수술 후 상태가 안 좋으셨어요. 과다출혈로. 그럼 제가 의식 잃은 사이에 아이를 데려간 거군요. 네. 그날 새벽에요. 공문서에 따라 신생아 인계 처리를 했어요. 법적으로 문제없게. 소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숨이 막혔다. 협박이 아니었다. 배신도 아니었다. 선택이었다. 자신과 아이를 살리기 위한. 그 서류 아직 있나요? 소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대부분은 폐기됐는데요. 잠깐만요. 김영숙은 일어나 안쪽 방으로 갔다. 몇 분 후 낡은 상자를 들고 돌아왔다. 이 안에 뭔가 남아있을 거예요. 상자를 열자 오래된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다. 대부분 환자 차트와 처방전이었다. 소진은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한 장의 복사본을 발견했다. 비밀 유지각서,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외부 정보 유출 금지, 언론인 보호 프로그램에 따른 신변 보호 조치, 신생아 인계부 강준우에게 위탁. 서명란에는 떨리는 필체로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강준우. 그리고 담당 형사의 서명도 있었다. 경찰청 도장까지. 소진은 각서를 쥔 채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김영숙이 다가왔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이거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그러세요. 어차피 폐기할 거였으니까. 소진은 각서를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상자를 계속 뒤졌다. 그러다 작은 팔찌 하나를 발견했다. 플라스틱 재질의 산부인과 팔찌. 거기엔 희미한 글자가 남아 있었다. 신생아명 미상부 강준우 모 윤소진.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25년 만에 보는 엄마로서의 자신. 이것도 가져가도 될까요? 소진이 팔찌를 들어보이며 물었다. 물론이죠. 소진은 팔찌를 가슴에 꼭 안았다. 눈물이 났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김영숙이 휴지를 건넸다. 선생님, 그분을 원망하지 마세요. 그분도 너무 힘든 선택을 하신 거예요. 알아요. 이제 알아요. 소진은 눈물을 닦았다. 그래도 너무 아파요. 엄마로 살 기회를 한 번도 못 가져본 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25년이나 지났는데요. 그래도 아직 살아계시잖아요. 아드님도 그분도. 소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김영숙의 손을 잡았다. 감사합니다. 진실을 말해주셔서 죄송했어요. 그때 제가 더 잘 대처했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선생님도 힘든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밖으로 나왔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다.
소진은 병원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가방 속 각서와 팔찌가 무겁게 느껴졌다. 차에 올라 기사에게 말했다. 집으로 가주세요. 하지만 집에 가고 싶지 않았다. 텅 빈 펜트하우스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대신 다른 곳으로 가고 싶었다. 서대문구 반지하. 아들이 사는 곳. 기사님, 주소 바꿀게요. 소진은 서류에 적힌 주소를 불러줬다. 차가 방향을 틀었다. 강남을 벗어나 북쪽으로 향했다. 소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25년 만에 엄마라고 말할 수 있을까? 가방 속 팔찌를 만졌다. 차갑고 딱딱한 플라스틱이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곧 만나게 될 것이다. 아들을, 그리고 준우를. 차가 멈춘 곳은 오래된 빌라 골목이었다. 화려한 강남 타워들과는 전혀 다른 세계. 낡은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고 좁은 골목길에는 주차된 차들이 줄지어 있었다. 여기 맞습니다. 기사가 말했다. 소진은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서류에 적힌 주소를 다시 확인했다. 101호 반지하. 바로 저 계단 아래일 것이다. 기사님, 잠깐 기다려주세요. 네, 천천히 다녀오세요. 소진은 차 문을 열고 내렸다. 11월 밤바람이 차가웠다. 코트를 여미고 골목을 걸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했다. 강남에서는 밤에도 대낮처럼 밝았는데 이곳은 달랐다. 계단을 내려가자 반지하 문이 보였다. 101호. 녹슨 문패에 강이라고 적혀 있었다. 창문 사이로 형광등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 안에 자신의 아들이 살고 있었다. 소진은 문 앞에 섰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가 멈췄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 엄마입니다. 말도 안 됐다. 25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좁은 거실이 보였다. 작은 식탁, 낡은 소파, 벽에 걸린 시계, 그리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남자의 뒷모습. 준우였다. 25년 만에 보는 그의 모습.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등은 조금 굽었지만 여전히 그였다. 소진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울컥하는 감정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었다. 달려가서 소리치고 싶었다. 왜 나를 버렸어? 왜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어?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창문 밖에 서서 그 작은 반지하 안을 바라볼 뿐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갑자기 문이 열렸다. 이결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왔다. 소진은 재빨리 계단 뒤로 몸을 숨겼다. 이결은 쓰레기를 버리러 골목 끝으로 걸어갔다. 소진은 어둠 속에서 그를 바라봤다. 키는 크지 않았다. 마른 체격이었다. 걸음걸이가 조금 느렸다. 피곤해 보였다.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결이 소진 쪽을 봤다. 눈이 마주쳤다. 둘 다 멈췄다. 누구세요? 이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진은 대답할 수 없었다. 목이 메었다. 그저 이결을 바라볼 뿐이었다. 혹시 저희 집에 볼 일 있으세요? 이결이 한 걸음 다가왔다. 소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길을 잃어서요. 이 동네 처음 오셨어요? 어디 찾으세요? 아니, 괜찮아요. 지금 찾았어요. 소진은 억지로 웃었다. 실례했어요. 소진은 돌아서서 계단을 올라갔다. 뒤에서 이결이 조심히 가세요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차에 올라 문을 닫았다.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다. 기사가 백미러로 그녀를 보며 물었다. 괜찮으세요? 네, 출발해 주세요. 차가 움직였다. 소진은 뒤를 돌아봤다.
이결이 반지하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문이 닫혔다. 형광등 불빛이 다시 조용해졌다. 소진은 가방에서 팔찌를 꺼냈다. 희미한 글자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렸다. 신생아명 강, 이결. 그 아이의 이름이 이결이었다. 25년 동안 뭐 했니, 윤소진.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왜 진작 찾지 않았어? 왜 포기하고 살았어? 하지만 알고 있었다. 당시에는 찾을 수 없었다. 협박은 실제였고 위험은 실존했다. 준우가 선택한 길이 옳았을 수도 있었다. 그래도 아팠다. 너무 아팠다. 엄마로 살 기회를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것이,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 첫걸음, 첫말, 학교 입학, 모든 순간을. 차는 다시 강남으로 향했다. 빌딩들의 불빛이 점점 밝아졌다. 화려한 도시로 돌아왔다. 하지만 소진의 마음은 여전히 그 어두운 골목 반지하에 머물러 있었다.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다.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텅 빈 펜트하우스가 두려웠다. 회장님, 내리시죠. 기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네, 고생하셨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펜트하우스 층으로 올라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자동으로 불이 켜졌다. 넓은 거실, 고급 가구들, 벽에 걸린 추상화들. 하지만 이 모든 게 의미 없었다. 아무도 없는 공간, 아무 온기도 없는 집. 소진은 소파에 앉아 팔찌를 다시 꺼냈다. 파인더를 통해 팔찌를 바라봤다. 초점을 맞추고 셔터를 눌렀다. 찰칵. 25년 만에 찍는 아들과 관련된 첫 사진. 하지만 필름 카메라라 결과물을 바로 볼 수는 없었다. 현상해야 했다. 언젠가 이 필름을 현상하면 이 팔찌 사진과 함께 다른 사진들도 있을 것이다. 아들의 얼굴, 준우의 모습, 가족의 사진. 기다릴게. 소진은 카메라를 가슴에 안았다. 이번엔 포기하지 않을게.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불빛들. 그 어딘가에 자신의 아들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 25년 전 사랑했던 사람이. 소진은 휴대폰을 꺼냈다. 서류에 적힌 준우의 번호를 입력했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지는 못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니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했다. 편지를 써야겠다고. 25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그리고 직접 만나 건네야겠다고.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용기를 내야 했다. 나는 내 엄마다라고 말할 용기. 25년 동안 도망쳤던 자신을 용서할 용기. 소진은 책상으로 가서 편지지를 꺼냈다. 펜을 들었지만 첫 문장이 나오지 않았다. 뭐라고 시작해야 할까? 준우야, 너무 친밀하다. 강준우 씨, 너무 격식적이다. 이결아, 너무 갑작스럽다. 결국 한 글자도 쓰지 못하고 소진은 펜을 내려놓았다. 내일 다시 시도하기로 했다. 아니, 모레. 아니면 다다음 주. 시간이 필요했다. 25년을 준비하는 시간이. 그날 밤 준우는 잠들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있었다. 이결은 방에서 자고 있었다. 조용한 밤이었다.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다. 준우는 주머니에서 팔찌를 꺼냈다. 25년 동안 간직해온 팔찌. 신생아명 강부 강준우 모 윤소진. 소진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렸다. 며칠 전 이결이 말했던 그 여자. 정장 입고 카메라를 든. 준우는 직감했다. 소진이었다. 그리고 오늘 밤 누군가 집 앞에 서 있던 그림자. 그것도 소진이었을 것이다. 이제 때가 온 것 같았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이결에게 말해야 했다. 그리고 소진에게도. 준우는 장롱에서 상자를 꺼냈다. 오래된 카메라, 기자증,
취재 원고들, 그리고 편지 한 통. 25년 전에 쓰고도 보내지 못한 편지. 봉투를 열어 편지를 펼쳤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자신의 필체가 남아 있었다. 소진아, 이 편지를 내가 읽을 수 있을까? 아마 읽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미 멀리 떠났을 테니까.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너와 아이를 지키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다. 협박은 진짜였고 위험은 실제였다. 우리가 함께 있으면 너희 둘 다 위험하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아이를 데리고 떠나기로 했다. 내가 의식을 잃은 사이에 비겁한 짓인 거 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아이는 건강하다. 아들이다. 너를 닮았다. 눈이 특히. 나는 이 아이를 잘 키울 것이다. 내가 하지 못한 만큼까지. 언젠가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때 너는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사랑한다, 여전히 준우가. 준우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25년 동안 보내지 못한 말들. 이제는 직접 전해야 했다. 아들방 문을 두드렸다. 이결아, 자니? 아니, 앉아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이결이 침대에 앉아 있었다. 책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았다. 무슨 일이에요? 이거 너한테 보여줘야 할 것 같다. 준우는 상자를 들고 들어갔다. 이결은 궁금한 표정으로 상자를 보았다. 뭔데요? 앉아라. 긴 얘기다. 두 사람은 침대에 나란히 앉았다. 준우는 상자를 열었다. 먼저 카메라를 꺼냈다. 이거 알지? 내가 항상 간직하고 있던 카메라. 네. 아빠 보물이잖아요. 내가 며칠 전에 봤다는 그 손님 카메라랑 똑같다고 했지? 네, 진짜 똑같았어요. 그 사람이 너희 엄마다. 침묵이 흘렀다. 이결은 아버지를 빤히 보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윤소진. 그 사람이 너를 낳은 사람이야. 이결은 카메라를 집어들었다. 그럼 이 카메라가. 응. 세상에 두 개밖에 없는 커플 카메라야. 하나는 내가, 하나는 내 엄마가 갖고 있었어. 준우는 기자증을 꺼냈다. 아빠가 예전에 기자였다는 거 알지? 네, 들었어요. 내 엄마도 같은 신문사 기자였어. 우리는 함께 일했고, 사랑했고, 너를 가졌어. 이결은 말없이 기자증을 받아들었다. 젊은 아버지의 얼굴이 있었다. 근데 우리가 취재하던 사건이 있었어. 경찰 고위층 비리. 큰 사건이었어. 그래서 협박을 받았지. 기사를 쓰지 말라고. 안 그러면 가족을 해치겠다고. 그래서요? 내 엄마가 임신 중이었어. 9개월. 어느 날 밤 갑자기 조기 진통이 왔어. 병원에 실려갔고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어. 근데 그 사이에 협박 전화가 또 왔어. 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결은 처음 보는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수술 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그렇게 말하더라. 나는 너무 무서웠어. 내 엄마가 너까지 다칠까봐. 그래서 아빠가, 응, 너를 데리고 사라지기로 했어. 언론인 보호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었어. 신변 위협을 받는 기자를 보호하는 제도. 근데 조건이 있었어. 가족과 완전히 연락을 끊어야 한다고. 준우는 팔찌를 꺼냈다. 이게 내가 태어났을 때 차고 있던 거야. 이결은 팔찌를 받아들었다. 플라스틱이 누렇게 바랬다. 희미한 글자가 보였다. 신생아명 강모 윤소진. 윤소진 이결이 중얼거렸다. 내 엄마는 수술 후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었어. 그 사이에 나는 너를 데리고 병원을 나왔어. 그리고 지방으로 내려갔어. 거기서 너를 키웠어. 엄마는 뭐라고 하셨어요? 말할 기회가 없었어. 연락도 할 수 없었어. 보호 프로그램 규정이었어. 추적당하면 안 됐으니까. 이결은 팔찌를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이상한 공허함이 가슴을 채웠다. 그럼 25년 동안 엄마는 저를 한 번도 못 보신 거예요? 응. 제가 살아있는지도 몰랐을 수도 있고요. 아마 그랬을 거야. 이결은 팔찌를 내려다봤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미안하다. 때가 아니었어. 근데 이제 내 엄마가 너를 찾은 것 같아. 그 분식집 손님이 엄마였던 거예요? 아마도. 그럼 제가 아빠 카메라 얘기했을 때, 응, 알아챈 거겠지. 우리가 어디 있는지. 이결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갔다. 밤하늘을 바라봤다.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았다. 아빠, 이결이 등을 돌린 채 물었다. 아빠는 후회해요? 그때 그런 선택을 한 거 후회하세요? 준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후회는 안 해. 너와 내 엄마를 지킬 수 있었으니까. 근데 미안해. 너무 미안해. 너한테서 엄마를 빼앗은 거. 내 엄마에게서 너를 빼앗은 거. 이결은 돌아서서 아버지를 보았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아버지가 울고 있었다. 이결은 기억했다. 지금까지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아빠, 울지 마세요. 이결이 다가가 아버지를 안았다.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미안하다, 이결아. 정말 미안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밤은 깊어갔고 반지하 창문 밖으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결이 먼저 몸을 떼며 물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만나야지. 내 엄마를. 어떻게요? 연락해야지. 내가. 엄마가 만나주실까요? 모르겠다. 근데 시도는 해야지. 이결은 다시 팔찌를 보았다. 모 윤소진. 25년 만에 처음 본 엄마의 이름. 저도 같이 가도 돼요? 준우는 아들을 보았다. 떨리는 눈빛이었다. 그래. 같이 가자. 우리 셋이. 그날 밤 두 사람은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25년간 쌓인 이야기들을,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동이 틀 무렵 준우는 휴대폰을 꺼냈다. 소진의 번호를 검색했다.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된 번호였다. 지금 전화할까? 또 준우가 물었다. 아직 너무 이른데요. 그래. 오후에 하자.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니라는 걸. 직접 만나야 한다는 걸. 며칠 후 소진은 예상치 못한 메시지를 받았다. 소진아, 나 준우야. 만날 수 있을까? 이결이도 함께. 한강 카페로 와줄래? 내일 오후 3시. 손이 떨렸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회의 중이었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회장님? 부회장이 불렀다. 괜찮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잠깐 급한 연락이 와서요.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소진은 답장을 보냈다. 알았어. 갈게. 그날 밤 소진은 잠들지 못했다. 무엇을 입어야 할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25년 만의 만남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다음 날 오후 소진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카페로 향했다. 운전기사에게 2시간 후에 다시 연락할게요라고 말하고 내렸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창가 자리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 준우와 이결. 세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다. 이결이 먼저 일어났다. 윤소진 씨, 맞으시죠? 소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갔다. 그래, 나야.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소진과 준우, 그리고 이결. 25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세 사람. 소진은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다. 이 카메라랑 똑같은 게 내 아빠에게 있어. 준우도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냈다. 두 대의 카메라가 나란히 놓였다. 똑같았다. 흠집 위치까지. 오랜만이야, 소진아. 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응, 오랜만이야. 소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알아. 소진은 눈물을 참았다. 이제 다 알아. 왜 그랬는지. 준우는 봉투를 꺼냈다. 이거 25년 전에 쓰고도 보내지 못한 편지야. 소진은 편지를 받아 펼쳤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준우의 필체가 있었다. 읽으면서 눈물이 흘렀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너와 아이를 지키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다. 아이는 건강하다. 아들이다. 너를 닮았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소진은 준우를 보았다. 그래도 나한테 말할 수는 있었잖아. 함께 도망칠 수도 있었잖아. 우리 셋이 그렇게 했으면 너까지 위험했을 거야. 상관없었어. 나는 괜찮았어. 근데 너희 둘이 없는 삶은 너무 힘들었어. 이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저는 누구예요? 저는 누구였어요? 윤소진 씨한테? 소진은 이결을 보았다. 자신을 닮은 눈, 준우를 닮은 코, 25년 동안 상상만 했던 얼굴. 내가 25년 동안 매일 밤 상상했던 그 아이야. 소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결 앞으로 갔다. 이결도 일어섰다. 두 사람은 마주 섰다. 소진은 떨리는 손으로 이결의 뺨을 쓸었다. 따뜻했다. 실제였다. 상상이 아니라 내 아들. 소진이 속삭였다. 내가 낳은 아이. 내가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아기. 이제는 이렇게 커버린. 이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저도 엄마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이결이 고개를 저었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준우가 다가와 두 사람을 함께 안았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다. 카페 안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다. 한참 후에야 자리에 다시 앉았다. 테이블에는 커피가 식어 있었다. 소진이 가방에서 팔찌를 꺼냈다. 이거 병원에서 찾았어. 내가 태어났을 때 차고 있던 거. 이결은 팔찌를 받아들었다. 저도 하나 있어요. 주머니에서 똑같은 팔찌를 꺼냈다. 두 개의 팔찌가 나란히 놓였다. 하나는 소진이 가진 것, 하나는 준우가 간직한 것. 이제 어떻게 하죠? 이결이 물었다. 천천히 가자. 소진이 말했다. 25년을 한꺼번에 메울 수는 없으니까. 천천히 하나씩. 나도 그렇게 생각해. 준우가 동의했다. 저는 이결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저는 그냥 가족이 생긴 것 같아서 좋아요. 소진은 다시 눈물을 흘렸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다. 사진 찍을까? 준우가 카메라를 들었다. 같이? 소진이 물었다. 응, 우리 셋이. 이결이 웨이터를 불러 부탁했다. 죄송한데 사진 좀 찍어주실 수 있나요? 세 사람은 나란히 섰다. 가운데 이결, 양옆에 소진과 준우. 준우의 손이 소진의 어깨에 닿았다. 소진의 손이 이결의 손을 잡았다. 하나, 둘, 셋. 웨이터가 말했다. 셔터 소리가 울렸다. 찰칵. 사진을 확인한 웨이터가 웃으며 말했다. 정말 행복해 보이시네요. 가족이신가 봐요. 네. 세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다. 가족이에요. 카페를 나와 한강변을 걸었다. 11월 바람이 불었지만 따뜻했다. 세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너 대학 가고 싶다며?
소진이 이결에게 물었다. 네, 내년에 시험 봐요. 등록금은 아직 모으는 중이에요. 내가 내줄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나는 25년 동안 엄마 역할을 한 번도 못했어. 이제라도 하게 해줘. 이결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고맙다는 말은 하지 마. 너는 내 아들이야. 저녁이 되었을 때 세 사람은 작은 식당에 앉았다. 준우가 주문을 하러 갔고 소진과 이결이 테이블에 남았다. 엄마. 이결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소진은 멈췄다. 25년 만에 처음 듣는 그 호칭. 다시 한번 불러줄래? 소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엄마. 이결이 다시 불렀다. 이번엔 더 자연스럽게. 응, 아들. 준우가 돌아와 앉았다. 뭐 얘기하고 있었어? 아무것도. 소진이 웃었다. 그냥 좋은 얘기. 식사를 하며 세 사람은 계속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의 이야기도, 현재의 이야기도, 미래의 이야기도. 다음 주에 또 만날까? 소진이 제안했다. 좋아요. 이결이 답했다. 나도. 준우가 동의했다. 그럼 우리 집으로 올래? 저녁 먹자. 내가 요리할게. 엄마 요리 잘해요? 이결이 물었다. 잘 모르겠어. 25년 동안 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배울게. 세 사람은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헤어질 시간이 되었을 때 소진은 카메라를 다시 꺼냈다. 이거 너 가져. 이결에게 건넸다. 엄마 카메라인데요? 이제는 내 거야. 우리 가족 사진 많이 찍어. 앞으로. 이결은 카메라를 받아 소중히 안았다. 차가 도착했다. 소진이 타려다가 돌아서서 두 사람을 안았다. 사랑해. 둘 다. 나도. 준우가 말했다. 저도요. 이결이 답했다. 차가 출발했다. 백미러로 두 사람이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다. 소진도 손을 흔들었다. 집으로 가는 길, 소진은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들이 흘러갔다. 하지만 이제는 그 불빛들이 아름다워 보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이결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엄마, 오늘 정말 좋았어요. 다음 주에 또 봐요. 사랑해요. 소진은 답장을 보냈다. 나도 사랑해, 아들. 25년 동안 사랑했어. 앞으로도 평생. 집에 도착해서도 소진은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들어가기 두렵지 않았다. 펜트하우스가 더 이상 텅 빈 공간이 아니었다. 이제는 돌아갈 가족이 있었으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소진은 생각했다. 25년은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자동으로 불이 켜졌다. 거실에 서서 소진은 주위를 둘러봤다. 이제 이 공간을 채워야겠다고 생각했다. 가족 사진들로, 웃음소리로, 따뜻한 기억들로.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불빛들 속 어딘가에 아들과 준우가 살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다시 연결되었다. 끊어졌던 필름은 다시 이어졌다. 이제부터 찍힐 사진들은 과거의 아픔이 아닌 뒤늦게 찾아온 가족의 시간으로 채워질 것이다. 소진은 카메라를 들어 창밖을 향했다. 파인더를 통해 도시를 바라봤다. 그리고 셔터를 눌렀다. 찰칵. 새로운 시작이었다. 끊어졌던 인연도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 오듯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기적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채널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